금융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자영업자 수가 550만 정도가 됐어요. 근데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자영업자 비율이 자꾸 늘어났죠. 570만 정도 늘어났다가 요새 다시 감소 추세로 갔죠. 이 감소 추세가 뭐예요? 망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버틸 수 있는 뛰어드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참 지금 그분들 상황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혹은 명예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안 컸어요. 아이들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들은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안정된 직장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 능력이 저하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차렸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더 낮아요. 그럼 퇴직금 다 날리는 거죠. 뭐 1년 날리는데요. 그것만 날리면 괜찮은데 주택을 담보로 해서 또 대출을 받는 거죠.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늘었는데요. 그 증가 요인이 바로 그들이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예요. 자, 보세요. 안 하자니 먹고 살 생활비가 없고 하자니 망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편의점 아르바이트죠. 우리 집 근처에도 우리 집은 이제 준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상가가 많아요. 한 6개월에 한 번씩 가게들이 싹싹 문을 닫고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 가게들은 뭐냐면 여기 이골이 튼 사람들. 이골이 트고 그리고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만 버티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 분들은 거의 못 버팁니다. 많이 간 게 한 8개월, 9개월 정도 봤어요. 생기는 게 맨날 식당이죠. 음식점. 왜? 제일 쉬워요. 제일 만만해요. 제일 쉽고 제일 만만한 것 같죠.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한번 맛 조금만 변해도요, 고객 뚝뚝뚝 다 떨어져 나가죠. 특히 고깃집이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게 고깃집이에요. 근데 4층짜리 대형 고깃집이 들어섰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다 고깃집이 뭐 죄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도 생겨요, 또. 왜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담배를 사러 가요. 사러 가면 한 60 다 되신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전 주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주간은 젊은 친구들에게 뺏기고, 그래서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이놈들 키워놓으면, 한 서른 때면은 부모한테 용돈 주면서 살고 있어요. 아는 사람이 40인데,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뭘 자꾸 밀리고 그러니까 부모가 500만 원을 이렇게 건네줬대요. 그 얘기를 듣고, 야, 그거 건네준다고 그걸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일단 학교 졸업하면 부모한테 돈을 받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줄 생각을 했지.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건도 좀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저 같은 사람도 쉽게 취직하고 나오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했어요.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취직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삼성 들어간다 그러면 저 바보 그랬어요. 들어갈 데 없으면 대기업 들어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공부 못했으면 대기업 들어갔을까. 근데 요새는 다르죠. 저거 7급 공무원 준비한다 그러면 저거 머리가 돌머리 아니야 그랬죠. 근데 뭐 요새 뭐 7급 공무원은 거의 뭐 고시 수준이죠. 공무원의 고용 비율도 지금 낮추고 있는 형태예요. 모든 상황이 그쪽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건 현실이고요. 그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톱니 효과라는 게 있어요. 소득이 줄면 수요량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못해요. 이 소비 습관을 버리는 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줄었다고 8,000원짜리 밥을 먹던 걸 5,000원 떨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변화에 반응하는 수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 효과가 톱니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이를 톱니 효과 그래요. 이 톱니 효과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주 긍정적인 모습들도 많습니다. 스스로 이 직장이 없는 사람은 뭐라 하죠? 예? 백수? 스스로 백수가 되기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냐면 백수처럼 안 쓰고 안 버리고 청렴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동기 중에, 동기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으셔요. 아버님 때부터는 그냥 큰 부자였어요. 일부 재산만 넘어왔는데 그걸 또 크게 불렸어요. 큰 부자예요. 근데 그분은 큰 차만 타고 다녀요. 작은 차 안 타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그리고 커피 같은 거 종이컵으로 안 먹고, 담배도 지 돈으로 안 사고, 제가 오면 꼭 뺏어서 피고. 스스로 자린고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절약하면서 사는 거죠. 거기서 또 낙을 느끼고, 환경오염도 덜 시키고, 내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가, 돈도 지키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제 대신에 잘 써야겠죠.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절약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절약을 하고 이걸 습관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가진 사람이 절약하는 거는 어떤 자긍심이 있는데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절약할 때는 좀 서럽죠. 심리적인 문제만 잘 취하면 됩니다. 자, 한번 진도 나가볼까요? 어디를 펴보시냐면 7페이지. 쌍거리 1번 부동산 현상 나와 있죠. 1. 부동산에게 연구 대상으로서 부동산 현상이란 인간이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 그 자체 및 부동산으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법칙, 제도 등의 재현상을 말한다. 부동산 그 자체 동그라미. 부동산 그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는 모습들을 부동산 현상 그래요. 그럼 쌍거리 2번 부동산 활동. 1.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활동이라 하는데 부동산에게 연구 대상으로서 부동산 활동이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동그라미. 부동산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 이용, 관리, 개발, 행정 활동 등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 절 보시고 부동산 현상에는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도시화 현상, 난개발 현상. 반면에 부동산 자체 성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지진 활동 등등. 그러면 이때 우리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부동산 현상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집중했을 때 본다면 부동산 활동과 현상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과관계에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현상과 활동은 마치 술의 양바퀴처럼 동전의 앞뒤처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를 뭐라고 하냐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요. 불가분, 나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를 동적과 정적으로 구별한다면 원인주로 활동이 되고 결과가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 부동산 활동을 동적 활동 이렇게 표현해요. 반면에 결과로서 나타나는 부동산 현상을 정적 활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제3절 8페이지 제3절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실까요? 지금부터 이제 또 하나 틀을 가져갈 거예요. 좀 책은 이렇게 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책 순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고요. 먼저 틀을 가지고 하나씩 할 거예요. 책은 이렇게 조금씩 흩어져 있어요. 먼저 개념부터 정리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자, 이 개념, 세 가지 개념을 정리하면서부터 부동산학의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합자가 들어가면 짬뽕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개 떠올리면 돼요. 그럼 복합 개념은 뭐가 여러 개예요? 자, 개념 있게 대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복합 개념은 뭐가 여러 개예요? 개념이. 복합 부동산은 뭐가 여러 개예요? 부동산이. 복합 건물은 뭐가 여러 개예요? 설마 건물 그리겠어요? 이것만 헷갈려요.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용도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합 건물은 뭐가 여러 개다? 용도가. 끝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잊어버리면 시험장 가서 이렇게 풀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복합 개념은 뭐가 되게요? 개념이 복합 부동산이 복합 건물 용도가 먼저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은 세 글자 뭘 떠올리기로 했죠? 법경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부동산학적 부동산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는 부동산은 뭐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다루는 거예요. 그럼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할 때도 법경기 세 측면에서 투자 타당성을 분석할 거예요. 개발을 할 때도 법경기 세 측면에서의 개발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관리 활동을 행할 때도 법경기 세 측면에서의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제일 중요시적인 건 무슨 측면이에요? 너무 빨라요? 자, 그럼 대답을 하셔야죠. 이 졸린 듯한 눈빛 까지 마시고. 어제 연속근 뭐 했어요? 아무래도 어저께 연속근을 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법경기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측면, 경제적 측면,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그래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할 때도 법률적으로 타당하고 기술적으로 타당하다 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적 활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죠. 그 다음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와 그 정착물, 대표적인 정착물이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곧 배우겠지만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이용할 때는 일체로 이용되고 거래할 때도 일체로 거래되죠. 이처럼 별개 부동산이지만 한 개 부동산처럼 간주되는 토지와 건물을 이용 측면에서 한꺼번에 일컬을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바로 복합부동산. 그래서 앞으로 복합부동산은 뭘 돌려요? 토지와 건물. 복합건물 그럼 다용도 건물, 주상복합아파트를 돌리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부동산의 분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부동산이 복합적 측면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분류할 때도 복합적으로 다룰 거예요. 첫 번째, 법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분류하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분류한가.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부동산, 준부동산 합쳐서 광해부동산이라 하고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자본으로서의 부동산, 생산 요소로서의 부동산, 그리고 소비재로서의 부동산. 기술적 측면에서는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위치로서의 부동산,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환경으로서의 부동산. 이 틀 자체는 철학구실을 해주기도 하지만 자체가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17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에 해당이 된다. 그런가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뭐예요? 기술적. 자, 한번 읽어볼까요? 부동산을 분류할 거예요. 복합적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세 글자. 법, 경기. 먼저 법률적 측면, 협의부동산, 준부동산 합쳐서 광해부동산. 두 번째, 경제적 측면 하면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기술적 측면 하면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처음 오신 분은 이거 숙제처럼 하셔요. 선배들은 이거 두 번이나 숙제했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고. 자,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협의. 부동산학에서 협의는 첫 번째 좁은 의미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두 번째 뜻이 더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책에 안 나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팁으로 정리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 돌리나요? 토지와 건물.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 우리는 토지, 건물을 돌리는 거예요. 민법 제 99조 1항.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가리켜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가리켜 부동산이라 한다. 2항. 그 외에는 동산이다. 대표적인 정착물이 곧 건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 토지와 건물을 돌리는 거예요. 이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이다. 그래서 이를 민법상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해요.